5월은 자동차 쪽의 비중은 좀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빅사이클은 맞지만 이 빅사이클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꼴은 아닙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매수 시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이미 다 예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4%라는 어떤 그 수치가 높아서일까요? 생각보다는 시장에 충격을 좀 주고 있네요.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면은. 그러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최근 한 3일 사이에서 한 외국인들이 한 6조 원 정도의 매도 규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단기간에 이 정도의 매도 규모가 나오는 게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도 이 정도의 매도 규모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고점에서 이미 기술주들, 대형 테크주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음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뭐 오늘도 녹록지 않았지만 내일까지도 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인지 모를 정도의 시장이 아침에 충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옵션 만기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보다는 아침에 열리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그 급락했던 그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좀 많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전에 조금 되돌리는 현상이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오후 들어서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이 낙폭이 좀 확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다시 올라왔던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오후 시장에는 지금 또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철강석 가격이 또 급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가 조정을 또 나오면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어려운 시장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3일 동안 그래도 정말 엄청난 게 개인들이 지금 3조 5천억, 2조 7천억, 오늘 한 1조 4,400억, 거의 한 7조 이상 되는 돈을 이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게 엄청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좋은 결과로 나중에 나오면은 정말 다행이죠. 시장도 방어하고 수익도 올리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근데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피해가 커지잖아요. 앞으로 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 패시브 자금에 조금 그러니까 이탈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도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IT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시장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자 IT 테크주들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이제 성장주라고 일컫는 산업들인데, 이런 성장주 쪽에 좀 펀더멘탈적인 보다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소, 그런 부분들 좀 요소를 받다 보니까 일부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패시브 자금들의 이탈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롱과 숏을 같이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숏을 못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숏에 대한 그런 공매도에 대한 아무래도 니즈도 좀 일정 부분 좀 수급 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수급적인 것은 해석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나고 봐야지.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랬다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IT 쪽에 인한 패시브 자금의 이탈, 그리고 공매도가 일부 좀 재개가 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조금 역대급으로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기관은 그렇게
방관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 좀 오래됐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꽤 오래됐고,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해 주는 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8.15 이 저희 채널에도 지금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도 지금 공부하고 주식을 투자를 하시려고 좀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라고 해서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질 거 아니냐, 또는 위험해질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스마트한 개인들이 지금 증시를 상당히 잘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증시가 빠질 때 정말 스마트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증시가 오를 때는 또 매도가 또 많이 나와요, 개인들이. 그래서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들의 투자 방식은 과거와는 다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뭐라 그럴까요? 쓰나미 같은 이번 인플레이션, 이 공포, 이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증명이 될 거예요. 될 증명이 될 거예요.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대감을 갖고. 일단 이렇게 된 거는 인플레이션, 미국발인데요.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4.2%가 나왔잖아요. 네. 일단 이 해석을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젯밤 9시 반 정도에 물가지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CPI 4.2%라는 수치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어제 딱 그 수치를 보면서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록 시장 전망치가 3.6%였긴 하지만,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이미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이미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2%라는 물가 지표 자체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치는 아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어젯밤에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마감이 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 생각보다는 더 좀 놀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연준하고 월가 쪽의 생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좀 갈리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가 힘든 모습인데, 제가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물가는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 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의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했던 발언들을 제가 모아왔는데, 일단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러면서 여러 업종에서 공급망 이슈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너드, 이분 참 중요한 분인데, 예전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하고 같이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던 분이신데, 이분 역시도 인플레이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도구와 경험이 연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을 믿어라 라고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라리다 브리자, 이분도 상당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에는 상당한 소음이 있다. 정책 전환 전까지 추가 증거를 모아야 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들은 과거와는 다르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기저 효과이며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좀 물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일시적이다 라고 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월가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월가의 생각들은 일단 보게 된다라고 하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있고 미국의 달러를 약세화시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데 이어서, 워렌 버핏 역시도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거든요. 견해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한 바가 있는데 과연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맞을지 안 그러면 월가의 그런 그룹급 인사들의 진단이 맞을지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나요? 네. 글쎄요.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뭐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면 시장이 연준을 사실 우리가 계속 내려오는 말이 연준을 거스리지 말라라는 맞습니다. 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격언 중에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네.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까지는 연준의 의도대로 모든 게 돼왔고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손해를 보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이 나온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못 자꾸 믿겠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무엇인가 정책을 연준이 풀어놓지 않으면 이 의심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진단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대격언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상 연준에 맞서가지고 시장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연준의 파워가 막강한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물가 상승이 전혀 없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물가가 오르지 않고 경기만 살아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제품 가격을 인상시켜서 경제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올라오지 못하고 다만 인플레이션만 부각이 되는 이런 걸 흔히 이제 경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을 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크게 위축이 되었던 스포츠 행사라든지 네. 그리고 항공료, 호텔 숙박비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작년 4월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작년 4월하고 이제 YOY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작년 4월에 얼마나 저희가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정 부분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던 부분이고 작년 4월에 경제가 셧다운 되면서 모든 외부 활동이 다 막혔었습니다. 스포츠 그렇죠. 활동도 못했고 뭐 어디 우리가 이동을 했었습니까? 이동도 못했고 그랬던 부분들이 보복적 소비와 함께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4월, 5월의 미국의 환경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 역시도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4월하고 5월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이사철입니다. 네. 정상적인 이사철이거든요. 8월에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학기 등록을 하려면 5월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이사를 해서 5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거주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지만이 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잖아요. 모기지 금리라는 거는 정책 금리에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연동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책금리에 연동이 되고 있고 근데 시장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가장 최저인데 시장금리를 딱 봤더니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당연히 지금 집을 사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지금 4월과 5월달에 몰리면서 이사철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택가격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미국의 4월과 5월은 물가 상승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달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포지션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연준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럼 지금 이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도 연준은 일시적인 거야 라는 그 말을 믿는다면 이게 하나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만약에 연준의 말을 못 믿는다면 그냥 빨리 떠나야죠. 맞습니다. 팔고 손절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헷갈려 하면서 제가 방어하는 분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힌트를 드린 게 백악관 측에서 네. 경제지표,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브리핑을 한 게 있어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어제 브리핑을 딱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몇 달 혹은 몇 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음을 예상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상당 부분 중고차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콕 집어 말아요. 중고차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지금 오르는 것이다라고 콕 집어 말했는데 이는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른 신차가 공급이 좀 제한되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중고차 가격이 지금 오르는 것이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가격이 한 10% 이상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백악관 대변인조차도 물가가 상승하는 게 만약에 중고차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반대로 중고차 가격이 만약에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물가가 안정화될 수가 있는 요소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얼마큼 앞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차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자동차 반도체 그 쇼티지 문제.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 모든 게 꼬인 것 같아요. 예. 이 공급단에서 그쵸? 이제 수요를 못 따라주니까. 하여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준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거기에 따른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시면 불안하지가 않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불안한 거예요. 시장이 이러면 요 얘기 들으면 이쪽으로 훅 쏠렸다가 맞습니다. 저 얘기 들으면 저쪽으로 훅 쏠렸다가 맞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자기 중심을 좀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예. 본인의 멘탈을 가장 딱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래도 오늘 초반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저는 처음에 확 빠질 줄 알았는데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변화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상승을 계속해오던 경기 민감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까지 빌빌대던 자동차주들이 요새 계속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도주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냐 궁금증이 생기죠.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 많이 올랐죠. 철강, 해운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물가 지표가 나온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생산량 물가가 나올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4월달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가가 올라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경기 민감주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벤트는 이제 소명이 되고 있죠. 4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저녁에 생산량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가 이제 하나씩 소멸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단계가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공교롭게 이게 참 또 이 시점에 중국의 철강 가격이 또 급락하는 모습이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철강 가격이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오니,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인 철강이라든지 해운주 쪽에서의 이제 차익 실현 매도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제 5월은 자동차 쪽의 비중은 좀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TSMC가 반도체 라인 하나를 싹 비웠습니다. 싹 비우고 3조 원을 들여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지난 2월에 설상가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했던 르네상스라든지 NXP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정정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쇼티지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상화되는 시점은 한 7월에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시점이. 그리고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또 7월 정도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7월과 8월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쇼티지가 풀릴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피크아웃 되는 시점은 5월에서 한 6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자동차 수요가 코로나19 충격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런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동안 이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몸이 진짜 근질근질해요. 왜냐면 1년 동안 못 놀았잖아요.
어디 여행 가고도 싶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기도 한데 그동안 야외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몸이 근질근질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신차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큰데 신차는 나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중고차 매장에 가서 중고차를 엄청나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인 거고 렌터카 이런 부분에서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호황이냐면 렌터카가 부족하니까 이삿짐 차량까지 지금 동원을 해서 렌터카로 좀 쓸 정도로 미국에서는 지금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마당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7월부터 드디어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재개가 되고 공급이 따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 업종을 그동안 꼬여있던 실타래가 드디어 풀리게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7월에 자동차를 사야 될까요?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인식하고 지금부터 자동차 쪽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지금부터는 자동차 쪽 매수는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꼬인 실타래가 자동차 쪽에서 풀린다라고 하면 물가 역시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업종을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서 자동차 업종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녹여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 제끼는 가운데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은 조금씩이나마 사고 있다는 네네, 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자동차주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안심을 가슴을 좀 쓸어내리실 텐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란 말이죠. 삼성전자 지금 200만이니 300만이니 우리 이제 국민주가 돼 버렸는데 10만 전자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7만 전자가 돼 버렸어요. 뒤로 후퇴를 해 버렸죠. 일단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일단 증권가 이야기는 어때요? 심리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뭐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이랑 반도체 장비와 소재 쪽을 생산하는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은 좀 결을 달리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시기를 가능한다라고 하면 올 가을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원 냄새가 좀 솔솔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쯤에 이제 반도체 쪽에 한번 반격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들 이제 디램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주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바라볼 때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국의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체인에서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업체가 좀 많이 껴있어요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조금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또 회의가 또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2차 회의를 또 주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공시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또 분위기는 한번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렇죠. 미국을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를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 2위 회사잖아요. 그 반도체 업화뿐만 아니라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패시브 자금들이 이탈이 되거나 또는 국내 증시에서 뭔가가 해지성으로 숏을 쳐야 된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용을 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의 영향을 뭐 업황이 좋더라도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초대형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움직이기에는 조금 버거운 시장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반면에
아까 제가 소부장 업체들은 좀 결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 정도라고 하면, 지금 주가 뭐 5월달에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정도라고 하면 슬슬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음 주 정도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한국의 반도체 공급 부족 회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초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일에 이제 그 반도체 회의 일정이 좀 잡혀 있어요. 이게 왜 하필 20일이냐 이거죠. 그 다음 날인 21일에는 그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삼성전자를 불러다가 반도체 관련된 회의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에 대규모 투자 소식이라든지 투자 발표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지원 정책이 대규모 이제 지원 정책이 좀 했기도 했고 해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매수 시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매수 시점 봐야 된다 해서 내일 당장 덥석떠서 다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펀더멘탈 쪽 훌륭한 소부장 업체들은 좀 매수 시점을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방송 보시면서 가끔 이거 저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이거 사야겠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미국의 헤지펀드 그 매니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어떻게 이러저러한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으로 킵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켜보다가 흐름,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주가의 흐름 같은 것도 파악이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싼 밸류라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매수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 그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싼 밸류가 왔어요. 사실 4월달까지는 상당히 조금 고밸류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 밸류에선 부담감도 덜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슬슬 관심을 둬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투자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그 킵을 해놓고 계속 지켜보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찾아서 지금부터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때다, 아니다, 매수의 기회다, 아주 그냥 격렬한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지나봐야지 알죠. 지나봐야지 아는데, 하여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단 움직여야 이게 그나마 좀 후회가 덜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새로 시장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되니까, 그리고 배워지는 것도 없고. 네.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본인 스스로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한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본인이 결정을 맞습니다.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는데 K반도체 뭐 전략 해가지고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나오는 뉴스만 가지고는 100몇십 조 뭐 투자 또 삼성전자가 또 화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말씀하신 미국에서의 뭐 17조 뭐 이 정도 했던 미국 공장 증설. 근데 사실 미국 공장 증설이 그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이기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성장을 이끌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호재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세요. 이게. 그렇다면 이 K반도체를 통한 한국에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 밀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또 뭐 좋아지겠죠? 네,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시장에? 일단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의 그 갈 길은 메모리 쪽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그 미국에서도 투자를 하라는 분야가 메모리 쪽 투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 분야를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사업 분야를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동안 삼성전자를 바라봤던 우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의 진출 그리고 추가적인 증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메모리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 특성을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게 반도체 칩들이 굉장히 다양한 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딸린 우리 반도체 밸류 체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램과 뭐 랜드 쪽에 해가지고 조금 한정적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비메모리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크거든요. 비메모리 쪽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TSMC가 글로벌 넘버 원이지만 삼성전자가 TSMC를 잡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 원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력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삼성전자 혹은 뭐 하이닉스 이 반도체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그 반도체 빅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아예 고무가 돼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인 거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배신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주가가?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니야? 라고 심지어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빅사이클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 환경 자체가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팩트 체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빅사이클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빅사이클이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오류가 이제 이렇게 시청자 투자자분들의 오류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빅사이클은 맞지만 이 빅사이클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 꼴은 아닙니다. 빅사이클이 그 사이클 자체는 뭐 반도체 우리 수요가 얼마큼 증가가 될지 미래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얼마나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지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맞는데 이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꼭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 주가 상승을 하려면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소 때문에 주가도 상승할 수 있고 또는 그 외적인 요소 때문에 주가도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하락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트렌드는 맞지만 아직은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전자나 혹은 하이닉스 그러니까 혹은 반도체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정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한 그 말이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한 환경 자체가 맞는지에 대한 거를 자꾸만 그 객관적으로 검증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그거를 아직을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혹은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찾으시는 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투자에 도움이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주가가 오늘 하루 빠졌다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체크하면은 분명히 이 기업의 가치는 돈을 더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벌 수 있고 가치가 있구나. 이걸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등락에도 버틸 수가 있는데 안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야 이거 뭐야 그 거짓말 친 거 아니야 기관이 물량 넘기려고 우리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개인한테 뭐 이런 별별 생각들을 하면서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빅사이클이 맞는지를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흔들리는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의 특징적인 것들 보면은 식음료 업체들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죠. 네네. 근데 또 반면에 H&M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초반에는 쫙 올라가다가 이제 빠졌어요. 네, 5장에서 빠졌죠.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식음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이제 눈을 돌리는 데가 이제 이런 쪽이니까 이렇게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그냥 올랐다, 경기 방어주니까 올랐다라고 이유를 붙이기에는 조금 심심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붙이는 이유가 뭐가 있죠?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수혜주다라는 이제 그 논리가 이제 가져다 붙여지는 건데요. 사실 키 맞추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는 수급이 나오는 거고 그동안 덜 주목을 받았던 쪽에서는 수급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이제 증시가 외부에서 이렇게 조금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자주 있어요. 순환매 차원에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럴 때 또 그렇다고 또 순환매, 그러니까 뭐 그 전문적으로 오랜 경험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알아서 잘 하시니까 여기저기 순환매 섹터별로 옮겨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도 잘 하시는 분은 하시는 건데 아직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많죠. 부분이죠. 네, 자, 저도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래도 어쨌건 뭐 시장 돌아가는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내일 예상되는 시장의 흐름, 그림,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과연 그러면 물가 상승 이 요인 하나 때문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가 때문에 빠졌을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은행주들도 다 빠졌어야지 미국 은행주도 오르는 게 맞았거든요.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대한 수혜주는 은행주니까 은행주가 오르는 게 맞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주 역시 빠졌습니다.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미국 경제를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은행주라든지 그러니까 주식들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4월에 물가 상승이 기저효과가 크다라는 게 저 같은 사람도 좀 알고 있는데 과연 월가의 그 훌륭한 분들도 모를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물가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의 소득세 납부 마감이 5월 17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상황에서 물가라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이해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주된 원인은 일단 미국이 4조 달러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통과가 불확실성하다라는 가능성이 좀 내비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시장이 좀 의구심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미국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한테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복지 법안 처리를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공화당이 고개를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 수준이 쇼크로 나왔잖아요. 근데 눈여겨볼 부분은 고용은 안 좋은데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8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810만 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채용을 하겠다는 건수는 800만 명, 실업자 수는 810만 명. 실업자들이 다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실업자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고용은 이제 완전히 좀 정상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도 0.7%가 올랐어요. 이 말은 기업들은 고용을 하고 싶어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업 청구 건수가 그러니까 실업 보험금을 많이 주니까 실업 수당이 많이 주니까 굳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은 바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때문에 고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월에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가장 주된 원인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었는데 이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니까 어제의 시장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그러면 반전시키려면 물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둘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바라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또 다시 언급이 될 때 시장은 본격적으로 반등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악재들도
같은 악재가 같은 재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잖아요. 그러면 무뎌져요. 무뎌지기 때문에 둔감해지죠. 예. 어제 이미 충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제만큼의 충격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14일에 미국에서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컸던 만큼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도 작년 4월 대비해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역사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증시의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번 증시의 하락을 잘 기회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채팅창에서는 지금 현재 유럽 쪽 선물 지수가 막 폭락하고 있다, 뭔가 많이 급락하고 있다. 유럽 증시는 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이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유럽은 이제 따라가야죠. 이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좀 힘들 때 오히려 좀 더 버티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좀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지금 대응을 주로 하셔야 되니까 시장이 오를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고 시장이 빠질 때는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게 그 트레이딩 영역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그 기업을 샀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내가 평소에 사지 못했던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두루두루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분들도 사실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시세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가 비록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해도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또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빠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참아낼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땐 조급해지죠. 어쩔 수 없는 심리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람이니까요. 네. 하여튼 그럴 때일수록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거고. 분들은, 네. 근데 장기 투자 하시면서 단기 투자 마인드 또 단기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정말 이 시장이 힘든 거죠. 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